네, JB 타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댓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시간이 갈수록 JB 타임이 아니라 JB 타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을 하고요. 받아들이세요. 발음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번 이제 강남까지 연결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정 그렇게 그 JB 타임으로 부르고 싶으면 강남은 빼시고 흥부를 이야기하면 어떨까? 박씨 물고 오는 제비. 이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막내 작가님. 받아들이세요. 싫어요. 자, 우리 막내 작가와 함께하는 제비 타임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본방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AS 타임부터 시작을 해보죠.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전 세계와 전국에서 인사를 전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생방할 때 토피노님이 밴쿠버에서 인사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태경김님께서는 토론토입니다. 김종배님 응원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예. 전순모님은 전남 구례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인사 전해주셨고 다솜이 엄마님은 제주예요. 비가 막 오기 시작했어요. 돌풍도 불고요. 라고 전국에서 그리고 저 멀리 세계에서 인사를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비 오고 있다니까 제가 그 얘기를 좀 꼭 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오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못 건너요. 왜냐하면 물이 낙엽이 아마 이 그 수채구멍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빗물이 빠져 나가야 되는데 이걸 막아가지고 웅덩이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안양에서 한 분이 이거 좀 빨리 나와서 그러니까 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희한테 문자 주셨던데 좀 이건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곳곳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낙엽이 떨어지는 철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좀 시당국에서 좀 빨리 좀 발빠르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전하고요. 약간 이제 했는데 다시 돌아가죠. 네. 네, 베리타스님께서 제비가 좋다고. 제비타임 해학적이고 좋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뭐가 이게 해학적이에요? 해학적은 해학이 아니지. 응? 이제 좀 받아들이시고 청취자분들이 애칭을 붙여주신 거니까요. 이게 우리 제작진이 이거 바꾸자고 제가 했는데 제작진이 지금 강권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JB 타임으로 갔는데 애당초 이런 포석을 깔고 지금 계속 주장을 했던 거죠. 제작진이 밀어붙였던 거죠. 청취자들과 한 발 더 다가서는 김종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게 제비하고 뭔 상관이 제비하고 붙는 애칭이 된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 엄청 좋아하세요. 지금 제비 몰러 왔어요. 제비 타임 뭐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요. 네, 받아들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본방에서 이제 의견 주신 거 잠깐 얘기를 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저희가 뉴스 세계 코너에서도 얘기했고 김종민 최고위원 코너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따끔한 일침들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희나리님. 덮고 넘어가면 속에서 썩어 응어리로 남아 표로 나타날 겁니다. HBYI님 기득권이 권력과 손을 잡느냐 아니면 시민과 손을 잡느냐. 그리고 잘생김님 변명은 그만하고 밀어붙여라 제발. 제 이야기는요 님은 검토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아휴 한숨을 쉬셨고요. 파란 하느님 정말 실망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경제 3법 다 당론이 아니라니 큰일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민주당이 좀 주저함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김종민 최고위원도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약간 답변 속에서 뭔가 고민이 좀 느껴졌거든요. 아니 저는 뭐 그것도 그러니까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좀 또 경제 운영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김종민 최고위원하고 인터뷰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기업에 부담이 된다면 결국은 그것이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부담으로 올 수도 있다. 뭐 그건 충분히 이제 그 고려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걸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해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지금 정의당에서 민주당 그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안 같은 경우는 뭐 큰 틀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는 게 중소사업장 같은 걸 4년 유예한다라는 그 부분이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해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근데 여기서 저는 하나 힌트를 얻은 게 아까 김종민 최고위원이 갑자기 눈이 막 커지면서 우리 회의 들어온 것처럼 얘기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당에서 지금 지도부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다면 아까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종민 의원 얘기를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걸 검토하고 있다면 4년 유예 조항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연결을 하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의당 안 하고 접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더 봤으면 좋겠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민주당은 계속 압박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가장 뼈아팠던 게 아까 뉴스 세계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 김미숙 이사장이 어제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세월호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당시 때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때를 초심으로 놓는다면 초심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좀 꼭 전하고 싶고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상당한 아마 비판에 직면할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꼭 좀 전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위가 이제 무산된 거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네. 여기서도 또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댓글이 폭발했는데 데이지님 답답하다. 고구마 한금 먹은 것 같다. 네. 박초헌님 회의가 아니고 힘겨루기 같다. 공추위 회의가. 네, 그런 거였죠. 사실. 네, 그런 얘기하셨고 폴님님께서는 민주당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간을 끌려고 했던 거 아닐까? 아, 민주당이?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디아더스님께서는 개혁은 올바른 길이면 타협 없이 정진. 개혁한다면서 무슨 타협이냐 이런 의견을 주셨고 네. 남황범수님께서는 공수처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재명인지 이낙연인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제이위님? 아 그게 또 이렇게 내부 경선 구도로 가른다. 아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낙연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수처를 밀어붙여서 이제 그 개혁 완수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이낙연 대표에 대한 이제 평가가 될 것이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평가가 이제 서로 이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관련해서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우리가 이 그 JB 타임 처음 시작한 월요일이었죠. 이 공수처장 이제 후보 추천 문제는 결국은 대한변협의 입장에 달려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구도상 아마 그 후보 추천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중립적 위치에 있는 대한변협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가에 따라서 공수처법 개정이 탄력을 받아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그거는 끝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대한변협 회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대한변협 회장이 저는 그렇게 격앙되게 인터뷰한 기억이 없어요. 네.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지만 상당히 화가 나 있지 않았나요? 우리 막내 작가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행간에 다 묻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다음에 국회로 넘기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한변협에서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는 안 열려요. 이 현 법률 체계상으로는 바로 아마 법률 개정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백혜련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25일 날 있게 되는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아마 이제 개정 절차를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 개정 방안도 이미 나온 것 같은데 아까 김종민 의원하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네. 딱 그림이 딱 이런 거던데요. 현재 그 여야 각각 2명씩 4명에다가 법원 행정처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이 3명의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7명의 이제 위원회를 구성이 되는데 요거를 9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 그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요 2명도 그러면 이제 당연직 그 추천위원회를 해서 9명으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민주당의 방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9명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의결 정족수 이제 바뀌게 되겠죠. 제가 볼 때는 3분의 2로 갈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네, 왜냐하면 아니 이거는 그 의견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 그러니까 7명의 어떤 동의를 얻으면 바로 그 추천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미 그 법률 개정 방안도 제가 볼 때 다 나와버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김종민 의원 이야기도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그런 것 같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제가 볼 때 변협회장은 이제 정치권 추천 몫을 아예 빼는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 아마 그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현재 7명에다가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2명이 당연적으로 들어가면서 9명으로 구성이 되면 그래서 그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비토권을 행사를 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 7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2명의 그러니까 제외가 되고 나머지 7명이 동의를 하면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이 되는 아마 이런 그림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미 뭐 대충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남는 건 뭐냐? 속도만 남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종민 의원은 뭐 이제 지금 올해 안에 법률 네. 개정에다가 공수처장 뭐 추천 임명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는 거냐?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씨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확 돌파해서 갈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진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오히려 포인트를 여기에 두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에이스 타임 그 정도로 하고요. 아,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네.
금태섭 전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까 이제 그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하고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거기서 인터뷰를 하면서 요걸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게 안철수 전 대표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네. 한 언론이 이제 그런 보도를 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별로 이제 그 시원한 대답은 듣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좀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죠. 자 서울시장에는 출마를 하겠다. 조금 더 이제 확정해서 의사가 있다고 출마한다고 쳐요. 그죠. 근데 국민의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금태섭 전 의원 입장에서. 무소속? 야권 단일화 후보?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어떤 거냐면 그 기사를 하나 좀 올려주세요. 이제 그 박원순 모델 따르는 거라고 하는 어떤 분석 기사가 어제 좀 하나 실린 게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이 뭐냐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할 때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있었고, 그다음에 박원순 후보는 시민 후보로 해서 양자간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린 기사에서 보면 박원순 모델 따르나라고 하는 게 바로 저 그림이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장 후보로 그러니까 도전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림은 저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럼 국민의힘 후보도 본선 나오고 나도 나갈게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결과는 뻔한 거니까 이거는 논외로 치고, 자 그림을 이렇게 전제해 놓고 본다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가 노출이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저 그림도 안철수 대표가 지금 그리고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거든. 저 그림을. 자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 선거에 정말로 도전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도전을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안철수 대표가 그릴 수 있는 그림도 저 그림밖에 없어요.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도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저 그림밖에 없어. 그러면 어떤 재미난 게 나오냐면 단계를 하나를 더 거쳐야 돼.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와 내가 단일화하기 전에 안철수 대표와 내가 단일화하는 또 전 단계를 먼저 거쳐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묘하거든. 네, 묘하죠. 한때는 동지였지만. 한때는 그 안철수의 대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안철수의 대변인이었다가 결정적으로 갈라섰던 게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하고 있던 2014년 7월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이때 금태섭 전 의원은 동작에 나가고 싶었는데 안철수 대표는 수원으로 나가라 하면서 여기서 파열음이 났고, 결국 안철수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의 소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갈라섰고,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여기서 그러니까 그 갈라서는 관계로 이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다시 분당을 하면서 이제 다시 나갈 때 금태섭 전 의원은 안 따라 나가고 민주당에 있다가 강사에서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았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번 어떤 20대 그러니까 그 총선 과정에서 경선에서 지고, 그랬다 요번에 서울시장 출마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지금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별로 안 좋은 껄끄러운 관계, 그냥 최대한 완화해서 얘기하는 껄끄러운 관계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 관계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금태섭 전 의원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죠 한번.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정말로 서울시장에 나가기로 결심을 해서 금태섭 전 의원을 사전에 제압을 해야겠다고 만약에 작심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금태섭 공격 포인트는 뭐가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공격 포인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금태섭 전 의원이 주로 두 번의 전환점이 있었죠. 한 번은 안철수 대표하고 갈라서는 과정, 또 한 번은 민주당하고 갈라서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두 번의 전환점이 전부 다 그게 이제 그 먼 데서 작용된 힘이든 가까운 데서 작용된 힘이든 결국은 자신의 공천 문제예요. 결국은 자신의 공천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동이 됐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공격을 해온다라면
금태섭 전 의원이 이야기한 이른바 상식의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태섭 전 의원이 만약에 서울시장에 정말로 도전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 그 주체가 민주당이기 이전에 안철수 대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 이야기에는 전제가 안철수 대표도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가 그러니까 성립이 돼야만이 나오는 그림이지만 네.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아까 허은하 의원한테 그 안철수 대표 얘기도 했다는데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로 물어본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 왜 안 물어보셨어요? 뭐를요? 허은하 의원이 그 얘기도 하고 싶어 했는데. 어떤 얘기? 국민의힘 의원 중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행사에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시킨 게 바로 허은하 의원이었거든요. 아, 그랬나요? 지난 9월 달에. 제가 네, 그래서 저희 작가 선배님이 쓴 질문지에 그게 있었는데 재휘님께서 그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도 하고 싶어 했거든요. 저 구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불리한 것 같아. 이 JB 타임은. 뭔가 네. 살풀이 자리가 자꾸 돼가는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넘어가시죠. 아무튼 금태섭 전 의원의 행보에서 지금 체크 포인트가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 요거를 좀 그러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은하 의원한테 질문했는데 별로 이제 소상한 이야기는 안 나왔고 앞으로 만약에 금태섭 전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마주치는 과정이 있다면 두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썩소일지 환한 미소일지 어떤 건지 이것도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살짝 관전 포인트는 지금 짚어주셨는데 어제 금태섭 의원이 살짝 얘기를 하긴 했죠. 안철수 대표가 띄운 혁신 플랫폼은 아니다. 앞으로 한번 보자고요. 네. 제가 볼 때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 하고요. 또 이제 JB 타임 넘어가서 짚어야 되는 부분 하나만 좀 더 이야기를 하죠. 사과 이야기를 합시다. 사과. 애플이 아니고 네. 김종인의 사과. 네. 김종인의 사과를 둘러싼 파열음. 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김종인 그러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구속에 대해서 사과하겠다고 참 일찌감치 밝혔잖아요. 네. 근데 개봉 박두는 아닌 것 같아. 박이 아니야. 아무튼. 근데 시기는 자기가 결정한다고 했어.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사과 전에 당내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딱 제동을 걸었어요. 사과는 필요한 것 같지만 상대방, 여기서 상대방이라는 게 결국 민주당 아니겠어요? 상대방의 낙인 찍기에 빌미만 제공하는 거란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약간 삐딱선을 탄 거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다음에 김종인 저격수 어느 순간에 김종인 저격수가 되어버린 장제원 의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의 과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만큼 정통성을 가진 분이 아니다. 세게. 네. 하나 더 붙였어요. 네. 과거를 제물로 자신은 칭찬받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걸 정면으로 들이받았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죠. 딱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발언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김근식 교수. 국민의힘의 송파병 맞죠?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김근식 교수가 이번에는 장제원 의원을 또 저격을 했어요. 홍준표 말고 김종인 스토커가 또 있다. 누구는 사과하면 안 되고 누구는 사과해도 된다는 게 트집잡기 아니면 도대체 뭐냐. 또 이렇게 장제원 의원을 저격을 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사과를 둘러싼 자기 분열상이 지금 노출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이 분열상을 지켜보는 국민이 하고 싶은 말, 제가 국민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저라고 해도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아니 누가 사과하라고 했냐고. 네? 누가 사과하라고 했냐? 왜 자기들끼리 난리냐? 먼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런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애당초 사과 얘기가 나온 게 이 탄핵으로 떨어져나간 이른바 합리적 보수층. 내지 양심적 보수층의 회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산토끼 공략 아니냐.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사과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산토끼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가출한 집토끼를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기 위해서 사과 전략 카드를 꺼낸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좀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밥 차려놨다 돌아와라 이런 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근데 여기서 밥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탄핵을 결정적 계기로 해서 떠나가 버린 합리적 보수 내지 양심적 보수가 갖고 있는 감정선이 뭘까? 이건 이제 유튜브니까 이런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쉽게 하면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쪽팔리다. 그다음에 탄핵당한 대통령 지지했던 게 쪽팔리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서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국민의힘을 이제는 그 대놓고 당당하게 지지하기가 너무 쪽팔리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떤 뭐냐면 정서적 거리두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김종인의 사과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과를 하기도 전에 서로 자기들끼리 그 막 원래 그러네 뭐 이런 애 아니네고 만약에 싸워버린다면 이 집 나간 집토끼들이 어떻게 지켜보겠느냐라는 거예요. 더 쪽팔리기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집 나간 집토끼들에게 어필하는 게 뭐냐면 거창한 노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 탄핵을 결정적으로 해서 집 나간 집토끼들이 그렇다고 해서 진보라고 하는 이념 성향으로 전환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책 성향, 이념 성향은 그렇게 이제 한순간에 갑자기 확 바뀌고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 이 정서의 몫이 큰데 이렇게 분열상을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왜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자조 섞인 반응만 계속 자극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주호영 원내대표는 낙인 찍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낙인 찍기가 아니라 재발등 찍기다. 사과를 둘러싼 파열은 분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발등 찍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설령 사과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미 기임이 빠져도 한참 빠졌다. 네. 반론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김호중님. 근데 샤이보수 거의 없다는 게 지난 총선에서의 결론 아니었나요? 샤이보수? 지금 집 나간 토끼라고 하시니까 그 가출한 집토끼를 이른바 샤이보수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데 김호중님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게 지난 총선에서의 결론 아니었냐. 아주 그러니까 날카로운 그러니까 지금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샤이보수라고 하는 것이 없이 국민의힘에 일정하게 이제 표를 던졌기 때문에 결국은 집 나간 집토끼라고 해서 거의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거죠. 네.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그러면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좀 정밀하게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는데요. 문제는 이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총선 때의 표심과는 달리 지금 그 반문 정서와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쪽팔림 사이에서 지금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것들은 이제 분명히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굳히기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 김종인 어떤 위원장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것이 만약에 그러니까 계속 노정이 된다면 노출이 된다면 설령 샤이 보수가 이제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샤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다. 저는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샤이가 가시는 과정이었다고 설령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샤이가 가시는 과정이 아니라 다시 강화되는 과정으로 본인 스스로들이 내몰고 있다. 요 점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또 뼈 때리는 댓글 하나 왔는데 네. 보레인님께서 당사자인 전 대통령들이 먼저 사과를 해야지 왜 당이 먼저 사과를 하죠? 저 안에 계시니까 사과할 수도 없죠. 근데 들어가기 전에 사과했으면 되는데 사과 안 했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하고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주소지를 바꾸겠는데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었죠. 지금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이제 줄여서 민화협이라고 부르는데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어제 통일부 출입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제가 이제 꽂힌 게 있어서 오늘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정부가 트럼프를 너무 믿었던 나머지 남북 관계가 난관에 처해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톱다운 방식을 비판을 했는데 이 특이한 트럼프의 아우라에 톱다운 방식에 완전히 녹초가 돼서 피곤하다. 낙관의 근거에서 기대를 쏟아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서 남북 관계가 초기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톱다운 방식보다는 보텀업 방식에 더 안정된 우리의 노하우를 미국에 주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은 잘못된 것이었고 문재인 정부가 그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에 부안해동했던 것도 잘못된 것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남북 관계가 더 꼬이게 됐다.
이게 이종걸 그 민화협 그러니까 상임의장의 지금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들었을 때 일감이? 말씀하시죠. 이럴 때는 또 대답을 안 해.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자 제가 꽂혀서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럼 제가 이종걸 의장한테 묻고 싶은 게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반문을 왜 던지냐면 이종걸 의장의 이 말이 결과론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직전 그러니까 2017년 말 2018년 초까지로 한번 상황을 그러니까 돌아가 보죠. 그때 위기감이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든 막힌 혈로를 뚫으려고 지금 정부는 온갖 루트를 통해서 그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까지 끌어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죠? 네.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럼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그때 우리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 야, 실무 라인부터 한번 가동을 해서 얘기 좀 해봐라고 하면 먹혔을까? 그러면 이종걸 의장의 이런 주장이 성립이 되겠으면 그게 먹혔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를 깔고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물론 톱다운 방식의 북미 정상회담이 소득이 없는 거 맞죠. 결과적으로 바뀐 거 없어. 그래서 결과론이라고 하는 얘기라고 한다면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결과론이 갖고 있는 본질적 속성은 뭐냐면 무책임하다라는 거예요. 결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죠.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종걸 의장이 한마디 더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이 빨갱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죽을 힘을 다해 남북 문제의 길을 열었듯이 여러 계획을 세워서 남북 대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 말을 했어요. 또 이 말을 딱 느낌 오는 거 없어요? 말씀하시죠. 왜 딱 여기까지 나오다가 갑자기 집어넣는 이유가 해봐요 한번 자신감 있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한 것도 톱다운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죠.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평양까지 가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하고 만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끌어내고 그다음에 실무 부분이 그러니까 뒷받침하려고 이제 그다음에 후속으로 갔던 거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4 정상선언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가기 위해서 후속 부분이 갔던 거고 그러니까 이종걸 의장이 그렇게 높게 평가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방식이 톱다운 방식이었는데 본인은 그걸 높게 평가를 하면서 톱다운 방식은 아니라고 해버리면 이건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잖아요. 네. 뭐 그때는 육자회담 틀도 있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논리적 분열상이잖아요. 그잖아요. 이분의 직함이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잖아요. 제가 볼 때는 민족화해 대단히 중요한 지상과제인데요. 그 화해 말고 자기 논리의 화해가 먼저 필요하다. 아니 자기 논리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말 속에서. 그럼 이 충돌부터 일단 좀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저는 그런 점에서 결과론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별로 그렇게 생산적인 것 같지는 않다. 아니 물론 왜 어떤 취지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제는 어떤 미국 대통령 그 대선 결과 나왔고 그다음에 바이든의 접근법이 뭔지 이제 눈에 보듯 뻔한 거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맞는 얘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것을 없을 무자로 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다른 분이 아니라 민족화해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안 잊혀주려고 한마디 했는데 왜 이렇게 따끔하게 하시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저희 벌써 끝나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원래 시작했을 때 해야 되는데 못한 멘트가 있어가지고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잠깐만요. 소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샨티님께서 JB타임 때문에 강제 아침형 인간이 됐습니다. 백기리님 동접자 수가 계속 늘어나네요. 네. 소문 났나 봐요. 네. 커피 알림 제비님 이 털을 꽉 잡아주삼 제비님이라고 불러주셨고요. 아이고. 울산팬은 착한 제비라고 칭찬해 주셨고 네. 그리고 소망미드님께서 오늘도 1타 강사 김종배쌤 정치 시사 방송으로 성숙한 시민 거듭나기 하트 3개 날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슬픈 댓글도 있네요. 비인님께서
작가랑 얘기하듯 하면 흐름이 끊어지니까 대담자들 새로 뽑아서 같이 출연해서 얘기하시죠.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막내 작가 삐졌대요. 하지만 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꽁초와 잿더리님께서 제비타임 지분은 막내 작가에게 막 작가에게 51%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막 작가가 아니라 막가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더 막가 닉네임이 이렇게 된다는 점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딱 유념해 주시고 글을 올 때도 더 막가라고 표현하시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는 안 옵니다. 내일은 천기누설이 있기 때문에 저 대신 누가 오죠? 얼쑤무당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많이 귀 기울여주시고 8시 반에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